미국의 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잇따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국, 우리나라는요. 어떤 땡땡땡에 따라서 연간 40만 톤의 쌀을 사실은 의무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 이제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상에 만약에요 진척이 없다면 8월 1일에 우리는요 관세 25%를 맞게 됩니다. 시간은 많지 않고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자, 봉영식 교수님, 운명을 가를 협상 지금 현지에서 단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미 상무장관과 만남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2시간 동안의 만남을 가졌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 정부가 뭐 하고 있는가, 너무 협상에 소홀했다, 이런 비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이렇게 압박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대상이 아무래도 중국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중국과는 이제 타협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14개국의 서한을 보내서 8월 2일 시한을 통보했죠. 예. 그중에서 가장 미국이 관심을 가졌던 나라가 일본하고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결한 다음에 한국 같은 나머지 나라들에게 더 추가 압박을 한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후순위로 몰린 것은 원래부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진행한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부터 중국 뒤에 우리를 놓을 생각이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뒤에 그다음에 한국한테 이제 그것을 내보이면서 이것보다는 더 나은 걸 가져오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슬슬 우리와 지금 협상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방금 전에 한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Won't be finished tomorrow, but our country's becoming very rich, and that's what we want. 자, 질문을 뭐 한국이라고 물어봤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이게 뭐 우리를 콕 집은 건지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보도를 보면 협상 기류가 좀 심상치 않다는 보도들이 있어요. 네, 트럼프의 기분과 우리 일기예보는 늘 변동적입니다. 네. 56개 국가의 협상을 끝낼 수는 없죠. 기껏 지금 타결한 국가가 6개 정도의 국가이고 한국과의 협상이 끝내지 않겠다는 얘기는 네. 저는 오히려 끝내겠다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것은 더욱더 막판에 협상의 압력을 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만약에 8월 1일까지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사실은 자충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끝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미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한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최선의 또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 테이블에 올려달라. 그러니까 마치 뭐 지금 갖고 온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기류가 심상치 않은데 사실 우리가 거의 막차입니다. 앞서 먼저 협상을 끝낸 국가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맞춰줘야 하는지 이게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김광석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네,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협상했다고 해서 그 수준으로 우리가 협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유도한다면 그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나라들이 어떤 협상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 소고기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상호관세 10%를 부과받고 예. 베트남 같은 경우도 미국산 관세를 면제받고 상호관세 20%,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관세 비관세 장벽을 면제하고 19%, 필리핀 같은 경우는 관세를 또 면제하는 조치를 하면서 19%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중요한 표적, 우리가 그렇죠. 관찰해야 될
나라들이 두 개 국가인데요. 일본과 EU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높아요. 수출 경합도가 높다는 얘기는 대미 시장을 놓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과 일본이 수출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대략 5,5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상호 관세 15%를 부과받고 EU 같은 경우도 6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1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주판을 두들길 일은 아니지만 네.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자를 진행한다면 또 15% 수준 혹은 그 이하의 또 관세로 우리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과 기대도 일부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특히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이랑 EU를 자세히 뜯어보면 어쨌든 우리도 어떻게 관세율이 적용될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텐데 자세히 보면 여기는 그래도 15%로 꽤 많이 깎았어요. 네, 그렇죠. EU는 사실은 20%에서 7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EU의 그런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예. 괘씸하다는 듯이 30%를 올렸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30%에서는 15% 깎여진 게 많이 깎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20%로 치면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25%에서 15%로 깎았으니까 좀 많이 깎여진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15%든 10% 이건 없는 데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걸 깎아줘서 협상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상호 관세 20% 또는 30%, 25%그 기준을 본다면은 뭐 인하된 거는 사실이죠. 네. 네, 자 물론 이게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김광석 교수님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8월 1일자로 한국에 25% 그대로 관세 부과하겠다. 네. 이러면은 우리는 어떤 피해를 좀 입게 되죠? 일단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네. 대략 한 2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미 시장 진출이 수출 시장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여러 품목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인데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우리는 기존의 FTA 체결국이에요. 관세를 면제받고 수출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일본과 EU입니다. 일본과 EU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덜 관세를 부과받고 수출할 수 있다고 보니까 같은 차종, 네. 같은 급의 차끼리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대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훨씬 많이 갖고 있었지만 예. 이제 앞으로 EU와 일본이 15%의 관세를 부과받고 우리는 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네. 오히려 가격이 역전하는 현상이 있겠죠. 더군다나 앞에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존의 FTA 체결국으로서 제로 관세율을 부과하다가 25% 관세로 껑충 뛰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예. 고율 관세 25%를 만약에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총 수출이 10%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요? 라고 네. 골드만삭스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출 감소는 당연히 실질 국내 총생산의 감소로 연결될 텐데요. 어제자에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네.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만 하향 조정했는데요. 여기서 고율 관세 25%가 또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0.8%는커녕 0.5% 예. 미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게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같은 뭐 관세율이더라도 우리한테는 훨씬 더 뭐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체감이 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슬슬 궁금해집니다. 저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몇 %까지 낮춰야 이걸 성공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희가 외교, 통상, 또 경제 전문가를 특별히 모신 만큼 미리 답변을 좀 받아봤어요. 자, 먼저 봉영식 교수님은 몇 %라고 보십니까? 나중에 더 추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기준이 되었어요.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 15% 보편 관세, 상호 관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15% 상호 관세로 낮춘 다음에 대신에 네.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품목별 관세에서 일본의 경우, 유럽연합의 경우 같이 15%로 낮춘다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의약품이라든지 구리 여기에서도 15% 품목별 관세를 낮출 수 네.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교수님 몇 퍼센트 정도가 성공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성공의 개념보다는 네. 우리가 얻어내야 될 마지노선으로서 마지노선. 상호 관세는 우리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 이하는 돼야 된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12.5% 이하가 돼야 된다. 네. 바꾸어 말씀드리면 상호 관세 15% 이상이 되거나 혹은 자동차 관세를 12.5% 이하로 낮추지 못한다면 저는 실패로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 나눴지만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에 의해서 예. 무관세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더욱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산업의 협력이라는 중요한 카드가 남아 있고요. 반도체 동맹도 그렇고 따라서 우리가 이 협상에서는 그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는 저는 그게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1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미만으로. 희망적인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EU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픈 데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미국이 가려운 데가 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가려운 데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두 개의 권역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네.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약점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아픈 데를 또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15%가 안 되는 관세율로 유도해서 성공적인 관세 협정을 맺을 예. 수 있겠다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15% 혹은 뭐 그 미만의 관세율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우리가 줘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트럼프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관세 1%포인트 깎을 때마다 그거에 상응하는 좀 대가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까요? 이 전문가들 모시고 관세 협상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겁니다. 대미 투자 4천억 달러, 그러니까 554조 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턱 준다, 이 가정합니다. 현지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한 해의 예산과도 거의 맞먹거든요. 그럼 당초 우리 계획안인 1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건데 도대체 미국이 무슨 근거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은 근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한국, 필요 없다. 일본, 유럽연합이 미국과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투자로 갚아야 된다. 두 번째, 근거가 있다면은 일본과 한국은 GDP에서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예. 대미 무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큼 한국도 대미 투자를 4천억 달러는 네. 해야 된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아. 우리의 입장은 아니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하라 그래서 이미 네. 2023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벌써 1,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는데 뭘 더 끌어서 투자하라는 것이냐? 그러면 1,200억 달러 투자한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바이든 때고 이거는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연합 그 수준의 대미 투자를 한국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네. 계속 고수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해 그 정부 예산을 미국에만 부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천억 달러 정도가 한국의 무역 규모라든지 GDP 규모에는 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15% 이상의 관세를 한국에게 치겠다 이렇게 나올 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4천억 달러를 만약에 진짜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요, 김태형 교수님? 저는 4천억 달러가 뭐 터무니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투자가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몇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4천억 달러면 우리 GDP의 거의 80% 그렇죠. 수준입니다. 네. 그것을 조달하는 건 매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재원을 물론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본 정부가 대출 보증을 쓴다는 것하고 국영 공기업이 그에 대출을 한다는 거지 네. 실제 투자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간 기업을 어떻게 투자하도록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이거는 네. 상당히 미지수에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은 지금 일본과 EU와 투자 협정을
타결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네. 이 투자 내용이 5,500억 달러가 그리고 EU가 6천억 달러가 어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미국이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에 우리가 네.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 네. 우리가 무역보험공사라든지 한국투자공사 KIC라든지 예.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 국가 기금, 연기금까지 동원하더라도 4천억 달러를 몇 년간에 걸쳐서 마련하는 것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은 그 4천억 달러가 국내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된다? 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 금액은 그냥 미국이 던진 금액이어서 네. 우리가 네. 거기에 맞추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윈윈으로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겠죠. 아니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뭐 근거는 없고 그냥 뭐 사실상 던진 금액 같은 4천억 달러라는 건데 이 4천억 달러가 아니더라도 뭐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를 한다면 이걸 우리가 받았을 때 국내에서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일단 걱정은 국내 투자가 줄겠죠.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는 만큼 국내 투자를 줄일 수 있고 국내 투자를 줄이면 국내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조선소가 있는 지역들이 예. 있고 반도체 또 클러스터가 있고 그밖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 경제가 있는데 그 공장 내에서 가동률이 줄겠죠. 가동률이 주는 만큼 고용이 위축될 것이고 예. 또 인근 경제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경제도 지역 경제가 더 침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4천억 달러를 그대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보다 우리에게 실리가 있는 그 투자를 네. 찾아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가정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쌀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김태형 교수님, 어쨌든 우리 정부가 사실상 레드라인처럼 간주를 해온 게 바로 이 농축산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막 시위도 벌어지고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할 정도로 그야말로 국내 여론이 바로 반응할 가장 민감한 분야여서 그런 건데 그럼 일단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에는 어떤 후폭풍일까요? 쌀 시장 개방은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수입되는 쌀이 네. 밥상쌀은 아닙니다. 밥상쌀로 소비되는 것은 불과 한 4만 4천 톤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쌀은 가공용으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농업계에는 예. 큰 심리적 압박이 되겠죠. 왜냐하면 2014년에 1인당 우리 국민 쌀 소비량이 65kg였어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 1인당 소비량이 56kg입니다. 10년 사이에 9kg 거의 9% 10% 정도의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그럼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생산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양곡법을 이제 제정을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따라서 이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 용도가 밥상쌀이든 가공용이든 간에 국내 쌀 생산 농가에는 큰 심리적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자, 퀴즈 띄워주시죠. 자, 미국의 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 우리나라는요, 땡땡땡에 따라서 연간 40만 톤 쌀을 이미 의무 수입하고 있다 이런 건데 정답이 뭡니까, 김태형 교수님? 네, 정답은 WTO 협정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연간 40만 8,700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WTO가 1997년에 발족이 되면서 쌀 시장 개방을 막았습니다. 네. 10년간 유예를 했었고 다시 10년간 더 유예를 하다가 2014년에 쌀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것을 네. 쌀 시장의 관세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서 그 대신에 네.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은 할게. 그러면서 몇몇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쌀량이 네. 40만 8,700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5%의 관세율로 그 저율 관세 할당이라고 하는데요. 저율로 수입을 하고 그 이상의 만약에 국내 소비가 있다면 513%의 관세율을 부과를 해서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금 미국 수입쌀만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한 것처럼 전체의 40만 8,700톤 범위 내에서 미국의 쿼터가 13만 3천 톤인데 그것을 좀 느리고 다른 국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려면 WTO 협정을 다시 해야 되고 다른 나라 협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네.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미 FTA 틀 내에서 미국만의 양자간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저율 똑같이 5% 아니더라도 8% 10%라도 미국 쌀을 더 수입을 한다는 것은 양자간 협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시장을 개방할 경우인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궁금해요. 트럼프는 앞서 호주한테도 뭐 전면 개방하라 이랬는데 왜 이렇게 소고기에 집착하는 겁니까, 트럼프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마가 운동의 핵심 지지층이 이제 미국의 농가, 특히 육류 산업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그리고 품질이 훌륭하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인정하라고 무역 정책에 반영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우리의 훌륭한 쇠고기를 네. 세계 모든 나라가 즐길 수 있게 되는데 왜 무역 장벽이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은 소고기를 대량 생산하고 대량 수출하는 유명한 나라인 호주가 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봐라, 호주조차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히 미국산 소고기가 품질이 최고고 안전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한국과 같은 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로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인데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30개월 월령 이상의 소고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살코기를 네. 수입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소비 금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에서도 18개월에서 24개월 월령의 소고기를 주로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국에서도 소비하지 않는 것을 한국에다 수출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육포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가공품에 섞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내의 축산 농가에는 미칠 파장이 크겠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앞서서 일본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여서 우리도 좀 들어줘야 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김광석 교수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였을 때 네. 우리에게는 어떤 좀 후폭풍이 있을까요? 네, 후폭풍이 많습니다.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배경 화면이 살짝 보이는데 예. 여기 알래스카입니다. 이 알래스카에 이 투자를 하는데 초기 투자 금액이 44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영구 동토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려요. 그럼 개발하고 LNG를 실제 추출을 하게 되면 10년 후에나 가능한데 예. 실제 이 기간 10년 동안 어떻게 하고 또 개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 알래스카 투자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경제성이 안 맞다라고 네. 이미 평가 내려서 진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을 디뎠기 때문에 우리도 LNG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전문가를 모셔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협상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카드, 그 가운데서 좀 회심의 카드인 조커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세 분께 미리 여쭤봤어요. 일단 봉영식 교수님이 꼽아주신 카드는 첫 번째 열어주시면 16%라는 겁니다. 짧게 여쭤보면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15%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겠다고 고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16% 좀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맞더라도 품목별 관세에서 더 나은 성과가 있다든지 우리의 농산물, 육류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면 1% 더 맞는 것이 더 우리에겐 유리하다.
보다 유연하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태환 교수님이 꼽아주신 두 번째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부분 개방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것이 전면 개방이 아닙니다. 네. 부분 개방인데요. 쌀을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국 쌀을 네. 그래서 대외 개발 협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공용으로 우선 지금도 국내 가공용이 한 80만 톤 정도 가공용으로 쓰여지는데 네. 한 40만 톤 정도는 국내 쌀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공용으로 쓰여지는 국내 쌀을 빼고 그것을 미국산의 수입을 늘리고 국내 쌀은 개발 협력으로 저개발 국가의 ODA 원조 쌀로 네.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김광석 교수님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동맹이라고 하면 어떤 동맹 얘기죠? 네, 미국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고 네. 미국이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미국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방식의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성장 전략 1호가 뭡니까? AI 고속도로입니다. 네. 그럼 AI 고속도로를 한국에만 깔 필요 없어요. 민간 기업들이 한국에 AI 고속도로 깔지만 미국에도 깔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HBM 시장에서 세계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BM 없이는 AI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게 광물이에요. 히토류입니다. 네. 히토류 채굴 사업을 같이 뛰어든다. 세 번째는 조선업 동맹입니다. 이런 미국이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방식으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제한한다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